안녕하세요. 한의기능영양학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온라인 학회 형태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1년, 22년, 20년 초에 올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분비와 대사질환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내용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올해는 간소하게나마 온라인 학회로 핵심만 뽑아서, 엑기스만 뽑아서 좀 짧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바는 일단 저희가 기능의학, 통합의학을 지향하기 있기 때문에 신경계와 면역계를 통틀어서 이제 통합적인 관점으로 대사질환과 내분비 질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대사 조절의 신경생리, 즉 우리 대사 조절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에너지 대사, 당 대사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대사 조절에 있어서 신경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최근에 밝혀진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어떤 걸 알면 환자를 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될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의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내일 당장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뭐라도 한마디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최신 연구들은 이 과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는 것 이상의 어떤 논문을 본다거나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어떤 신약이 나왔더라,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알쏭달쏭 과학 상식 관련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이제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신경계를 이용해서 대사를 조절하는, 대사 질환을 정복하는 그런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중추신경계에 의한 혈당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대사 조절의 신경생리라고 제가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는데, 사실 이 대사 조절에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한 에너지 대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대사 조절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내분비 대사 질환, 비만이나 이형 당뇨병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그 2가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대사 자체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주로 이제 생화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거나 이 세포 내의 신호 전달 체계, 세포 내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때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주제를 좁혀서 혈당 조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췌장에 의한, 말초기관에 의한 혈당 조절 외에 중추신경계가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대사 조절의 신경생리의 일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중추계 신경계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되는 기전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클래식한 일반적인 관점이라기보다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정확히 보면 이 2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그게 내분비 대사 질환을 일으킨다. 특히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2번보다는 1번이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제 HPA, 조금 이따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시상하부와 내하수체, 그리고 부신, 이 축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율신경, 그 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팍 상승이 되는데, 그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고, 그 코티졸이 혈당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제대로 안 되는 작용으로 이끌어가면서 스트레스 반응으로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많이 생소합니다. 그 중추신경계 자체가
시상하부 자체가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 내용이 사실 조금 더 생소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체온 조절, 혈압 조절 이런 쪽으로는 신경계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초기관, 간의 당신생 합성이나 특히 췌장의 글루카곤과 인슐린 이런 말초기관에 많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런 연구 동향이 그렇게 흘러간 이유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 자체가, 즉 뇌의 시상하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항상성 조절이 혈당 조절 분야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연구가 미진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임상에서 적용된 사례도 아직까지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 첫 번째 내용, 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하고 간단하지만, 이 두 번째 중추신경계의 그 자체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고 새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 이 첫 번째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이 중추신경계의 생리적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되는 기전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틀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게 혈당이 조절되는 가장 파이널 타겟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최종 작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혈당이 조절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 단계에서는 이 췌장, 판크레아스의 작용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타셀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알파셀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이 각각의 호르몬이 말초 기관들의 작용을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물론 자세히 나누면 이것보다 훨씬 많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골격근에서, 스켈레탈 머슬에서 당을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가져다 끌어다 쓰는 거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즉 인슐린은 근육에서 당을 소모시키도록 유도를 해서 혈중 포도당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에서도 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에서는 당을 새롭게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뭐 글리코겐, 글루코스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언젠가 배웠던 기억이 슬쩍 스쳐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당을 새롭게 합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선 두 가지 작용이 다 가능하죠. 인슐린은 간에서 야, 너 당을 이제 그만 만들어, 지금 많아, 그렇게 해서 억제시키고, 그리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야, 빨리 지금 당 필요해, 혈중으로 당을 내보내야 돼, 그래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글루코스 네오 새롭게 제네시스하는 것을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둘이 반대로 작용하면서 간에 의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WAT는 화이트 에디포스 티슈, 흰색 지방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갈색 지방 조직도 있는데, 이거는 역할은 좀 다르지만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지방 조직에 의해서는 얘가 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게 지방을 분해시켜 가지고 이 당 신생 합성 과정에서 필요한 소스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 이 두 개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인슐린은 얘를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분해가 되면 얘한테 재료를 제공을 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글루카곤은 얘를 분해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대서 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더 잘 일어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 내용의 뒤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결국에 혈당을 조절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 골격근에서 작용하는, 혹은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슐린은 결과적으로 세포 안으로 당을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다 익숙하시겠지만 굳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요상한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상한 물질도 글루포라든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든가 그런 요런 요상한 용어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셨으면 해서 이 그림을 굳이 넣었는데요. 인슐린은 일단 밖으로 혈중에 있는 세포 밖에 있는 당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이 글루코스들을 이 안으로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가 이 막에 존재하는데 얘들이 인슐린에 붙어서 인슐린이 작동을 시작을 하면 얘들은 글루코스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통로들을 컨트롤해서 일단 얘가 밖으로 내보내는 애들은 그게 글루포라는 친구인데요. 밖으로 내보내는 친구들은 작동을 안 하게 막아버리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친구들은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 더 이상 글루코스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들어오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세포 속으로 글루코스를 집어넣음으로써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슐린이 작용하는 기전, 그리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조절되는 기전을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조금 본론으로 넘어가서 결국에 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HPA 엑시스입니다. 하이포살라무스, 피투이타리 글랜드, 아드레날 코르텍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CRH, 자극 호르몬, 어쩌고저쩌고 호르몬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코티졸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으로, 교감신경의 반응으로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여기서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하죠.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이 자체가 간에서 아까 봤던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당신색 합성 과정을 유도해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기전이 첫 번째로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코티졸에 의해서 이 코티졸 자체의 작용에 의해서 혈당을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코티졸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췌장 자체에서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을 감소시키는 췌장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작용 자체도 하고요. 그리고 간에서 당신생합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방세포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티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반응을 하고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 안 되게 우리가 항상 흥분해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혈당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의 몸에 안 좋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분비 질환에 좋지 않다는 건, 대사 조절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불필요하게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반응을 빨리 끊어내줘야 우리 혈당이 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의 질환은 대부분 혈당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혈당이 빠지는 거는 조금 더 쉽게 교정이 되는데, 만성질환에서는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반응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런 간단한 기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과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난 것 같고, 자, 이제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잘 밝혀지지 않았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 사실 교과서에 그렇게 많은 파트가 나오지도 않고요. 너무 많은 논문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선택한 방식은 이렇게 리뷰 논문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네이처 자매지에 실린 내용인데 2016년에 나온 내용이고요. 정확히는 2017년에 나온 내용이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장점이 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저널은 공짜입니다. 저작권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구글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이 제목으로 논문을 검색하시면 그 원문까지 풀로 다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오픈이라고 붙어 있는 저널들은 논문들은 이렇게 모든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추가로 찾아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진 중추신경계의 생리적 기능, 중추신경계의 생리적 기능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되는 기전을 살펴볼 거고요. 이제 주로 시상 하부에 있는 뇌의 세부 영역들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신경회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게 내분비 대사 질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당 대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전이죠.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작용하는 이 메커니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많이 했던 이유는 인슐린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스타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뇌가 혈당 조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는 1850년에 이미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이 앞치마 입은 이분인데요. 이분이 프랑스의 생리학자로 이 동물 실험을, 각종 실험을 해가지고 이 생리학 분야의 많은 기능을 밝혀낸 아주 위대한 과학자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각종 실험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실험 동물에서 이 뇌의 네 번째 뇌실 아래 영역, 지금 보면 시상 하부 영역이 될 것 같은데, 그 영역을 자극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동물에서 혈당이 증가하고 소변에서 당이 검출이 된 거예요. 포도당 농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때 잘 생각해 봤으면, 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뇌 활동에 의해서 포도당 대사가 조절될 수 있겠다, 이걸 조금 더 파고들 여지가 있었을 텐데, 이분이 워낙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잠깐 넘겨뒀어요. 그리고 이 실험도 보면은 토끼의 눈 실험하고 있는 건데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워낙 많은 걸 발견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넘겨뒀었는데 당시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1920년에 인슐린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인슐린이라는 걸 발견한 게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를 당시엔 케어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막 사람들이 저혈당에 빠져서 픽픽 쓰러지고 막 점점 마르고 죽어가고 그러는데, 전혀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인슐린을 발견하고 그거를 당뇨병 환자한테 투약을 하니까 사람이 기적처럼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신비의 영리학이 되면서, 이 인슐린만 있으면 포도당 대사 질환들은 다 정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큰 희망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실제로 당뇨병 관련 당 대사를 조절하는 약물들은 아주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투여가 되고 있죠. 완벽하진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는 중추신경계의 혈당 조절 기전 연구가 더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이게 기존에 나왔던 이 수많은 약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 약들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많다는 거죠. 약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저혈당증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거나, 체중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위장관 장애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연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자들이, 몇십 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연구자들이 이 중추신경계가 다른 체온이나 혈압이나 이런 다른 항상성 조절 말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도 큰 영향을 줬어요. 신경계가 연구하기가 워낙 어려웠었는데 이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무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논문에 수록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말초에서 작용하는 이런 기전을 봤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앞에서 신경계에서, 그러니까 뇌에서 이 아래의 기관들에 작용하는 회로를 아주 간단히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하고도 비슷한데요. 이 뇌가 결국에 말초기관의 기능을 조절을 해서
포도당 대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간하고요. 간은 아까 글루코네오지네시스, 당 신생 합성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당연히 췌장은 호르몬, 글루카곤과 인슐린 분비에 중요한 걸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번째 조금 참신한 후보가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 갈색 지방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열을 내는 걸로 여러분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흰색 지방 조직이 아니라 갈색 지방 조직은 열을 발생시키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해서 체온도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태우기 때문에 갈색 지방 조직이 많아야 이렇게 비만이 안 된다. 그래야지 마른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몇 번 스쳐 들어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중요한 이유가 얘들이 열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포도당을 태웁니다. 그러면 혈당이 낮아지겠죠. 우리 혈당 낮아지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3가지의 타겟이 이 뇌의 주요 타겟이 되고, 이 3가지의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해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추신경계의 혈당 조절 기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좋은 건, 일단 뇌에도 얘가 그냥 갑자기 뭔가 작용하지는 않죠. 뭔가 번뜩하면서 당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신경계는 기본적으로 항상 인체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그거죠. 외부 환경을 감지하고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해서 효과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기본적인 뇌의 기능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감지하고 있고, 그런 감지의 결과가 결국에는 렙틴이라든가 인슐린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이 이 시상 하부에 작용을 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 결과로 얘가 이 말초기관들을 조절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 뇌는 머리에 있고 얘들은 보통 뱃속이나 몸 신체 각각에 있는데,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회로가 신경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감각신경, 운동신경은 이렇게 각각의 근육이나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근육에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장기에 연결된 그런 신경 회로들은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Autonomic Nervous System, ANS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렇게 자율신경으로 각각의 기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율신경은 보통 방향성에 따라서, 작용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걸 교감신경, Sympathetic Nervous System, 영어를 좀 구리죠. 그 교감신경이라고 하고, 안정시키는,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걸 파라심파테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각의 기관마다 이 작용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혹은 이 발생학적인 과정에 따라서 연결된 신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간은 이렇게 부교감신경으로, 그 갈색 지방 조직은 교감신경으로, 이제 췌장은 2가지 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결국 이 가지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된 친구들이 뇌에서 나오는 신경 다발의 가지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단 시상하부, 이 시상하부에 대해서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이거 좀 뇌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사실 이 뇌는 생쥐의 뇌입니다. 생쥐나, 그러니까 마우스나 아니면 좀 더 큰 쥐, 렛의 뇌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대뇌고요, 여기가 소뇌고, 요렇게 이제 척수로 연결돼 가지고 쥐 머리가 요렇게 생겨 가지고 요런 식으로 엄청 잘 그리죠. 요런 식으로 된 이 쥐를 의미를 합니다. 사람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데, 굳이 이 논문에서도 이렇게 쥐의 뇌를 그려놓은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결과가 생쥐 실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구자들은 쥐의 뇌에 조금 더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쥐의 뇌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사실상 이 사람의 뇌는,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3D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링크를 타고 직접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뇌를 3D로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 익숙하시니까 제가 크게 내용들을 다루진 않겠지만, 이 중에서 하이포살라무스는 좀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찾아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쪽에 말 그대로 시상핵이 요 중간에 있고요. 중앙의 위쪽에 있는 시상핵이고, 그 아래에 이렇게 조그맣게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포살라무스 말 그대로 영역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의 특성에 따라서 세포들을 세부적으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지금부터 살펴보고, 일단 뇌에서 시상하부가 이렇게 조그맣게 안쪽에 깊숙이 있는 영역이구나. 얘가 어떻게 반응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간이나 췌장이나 갈색지방 조직에 작용을 해서 당 대사를 조절할 수 있구나. 일단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하부에 있는 구조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상하부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진 않고요. 지금 이렇게 영역인데, 이게 생쥐에서는 요 밑에 이렇게 영역이고, 아까 사람에서는 콩알처럼 있는 그 밑에 부분인데, 이 안에도 수많은 영역들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거 하나로 사실 까보면은 그냥 한 덩어리거든요. 그 말이 좀 과했는데, 깐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면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데, 연구자들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안에 영역을 또 한 번 더 나누고 우리의 머리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거는 일단 염색을 해보면 세포들이 많이 뭉쳐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들을 해부학적으로 1차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외측, 위측, 아래측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렇게 1차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점선 형태로 된 이런 구조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눠놓고 왜 이렇게 또 하나가 더 있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제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가운데 부분을 확대하면 이 VMH, 뭐 ARH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놓고, 그러고 나서 자, 예를 들어서 이 ARH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색깔의 점이 존재하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 빨간색 점도 있고 노란색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의 뉴런, 신경세포들을 표시를 한 거고, 이 한 영역 내에도 여러 인종이 한 나라에 모여 사는 것처럼 이 다양한 종류의 뉴런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얘들을 나누는 기준은 뭐뭐뭐뭐 뉴런, 뭐뭐뭐 뉴런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얘들을 나누는 기준은 뉴런마다 발현하고 있는 단백질이 다릅니다. 좀 놀라운 얘기인데 같은 영역에 있는 뉴런이라도 이 뉴런들이 발현하고 있는 단백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이 좀 다르고, 그리고 다른 단백질을 발현하는 친구들은 연결된 방식도,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가지가 뻗어나가는 길도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의 신경학 연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단순히 영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이포살라무스 내에서도 이렇게 세부 영역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어떤 타입의 단백질을 발현하고 있는지 나눠서, 그렇게 나누고 나눠서 세부 신경회로들을 연구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이자 이 신경계의 복잡한 기능을 밝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련된 용어로 펑셔널 커넥토믹스, 뭐 기능적 신경회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복잡하지만 뭐 내용만 보면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렇게 뇌 영역을 해부학적으로 나누고 발현하는 단백질에 따라서 한 번 더 나누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제가 이 복잡한 내용을 굳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각각의 세포 집단별로 나눠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수많은 내용들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만 콕콕 집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다음에 볼 친구들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 그리고 이 ARH라는 친구를 좀 더 자주 보게 될 거고요. 이거는 하이포살라무스에서의 영역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AGRP 뉴런, 정확히 얘기하면 AGRP 익스프레싱 뉴런이지만 그냥 AGRP 뉴런이라고 많이 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POMC 뉴런. 얘들은 시상하부에 ARH 내에 있는 뉴런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굳이 머리 아프게 이렇게 뉴런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당대사보다는 조금 더 업스트림, 상위 단계의 얘기인데, 우리 시상하부에 잘 알려진 아주 흥미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음식 섭취를,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를, 식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이 크게 세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뇌에 작용하는, 시상하부에 작용하는 세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렙틴이라는 유명한 호르몬이 있고요. 그렐린, 이 둘이 사실 유명하죠. 이 둘에 의해서 주로 조절이 되고, 인슐린 역시 그러한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먹는 걸 조절해 줘야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욕을 촉진시키거나 식욕을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이 시상하부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 회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 본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히 렙틴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면 비만에 빠지기 쉽다, 살이 찌기 쉽다, 너무 많이 먹기 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렙틴과 그렐린이 이제 시상하부에 우리가 아까 봤던 ARH, Arcuate Nucleus of Hypothalamus의 약자인데, 이 아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ARH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뇌에서도 이 밑에 쪽에 조그맣게 있는 영역인데, 이 이름이 굳이 이렇게 붙은 이유는 아크, 이렇게 실제로 입체적으로 3D로 보면 아치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화살을 닮았다, 활을 닮았다 해서 이 궁상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흔히 약자로는 ARH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궁상핵에 이 렙틴과 그렐린이 작용을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런 작용이 조절이 될 수가 있는데요. 렙틴이 궁상핵에 작용을 하면 여기서 어떤 특정한 세포들이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만 먹어, 먹는 걸 딱 멈추게 되고 적신호가 들어온 것처럼, 그렐린이 작용을 하면 그렐 먹는 건 좀 아닌가? 그래서 그렐린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어떤 궁상핵에 있는 특정한 뉴런들이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배고프게 해서 뭐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들이 우리가 많이 밝혀져 있는데, 이렇게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이 세부적으로 이 안에서 제가 어떤 뉴런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나눠 놓은 것처럼 어떤 친구들이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신경과학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적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건 2018년에 정리된 논문인데, 이 세부적으로 이 궁상핵 내에서, 아르큐에이트 뉴클레우스 내에서 어떤 뉴런들이 작용을 해서 각각의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식욕을 조절하게 되는지, 그리고 얘들이 각각 어떤 물질을 분비해서 다음 신경회로에 전달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좀 흥미로운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은 건, 아까 봤던, 우리가 굳이 이렇게 봤던 AGRP 뉴런, POMC 뉴런이 이 ARH 내에 있는, 궁상핵 내에 있는 AGRP, POMC 뉴런들이 각각 그렐린에 작용하고 렙틴에 작용을 해서, 혹은 양쪽에 다 기량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식욕을 촉진하거나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우리가 이제 당대사 조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이제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그러면 최신 기술이 뭔데요? 무슨 기술이 나왔길래 이전에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기술이, 자, 이전에 작년, 재작년 강의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술인데, 이미 10년 정도 된 기술입니다. 광유전학이라고 옵토제네틱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장점은, 비슷한 시리즈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술들의 장점은 기존에는 약물을 집어넣든 전기를 자극을 주든 우리가 이 뇌에서 봤던 이러한 영역들을 기준으로만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들을 기준으로만 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세밀하게 가느다란 침을 쓰거나 아주 약한 전기 자극을 주면 이렇게 이 덩어리 정도까지는 어떻게 그럭저럭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이렇게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안에도 타입이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나눠서 연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봤던 이런 회로를 보려면 나눠가지고 자극을 해보거나 억제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 뭉뚱그려 있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제네틱스라는 기술들이 많이 붙어요. 이게 왜 비추로 하는데 굳이 제네틱스가 붙냐? 그 이유가 우리가 DNA, RNA, 프로틴, 단백질이 발현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DNA나 RNA 레벨에서 특정 세포에서 이 염기 서열을 바꿔버리거나 RNA를 집어넣거나 그런 방식으로 세포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단백질을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만 발현시킬 수가 있는 그런 유전자 조작 기술들이 한 10년 전에 아주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가기 조금 아쉬워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mRNA 백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한 번씩 찾아보셨겠지만 이 mRNA 백신의 원리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를 정확히는 스파이크 부분을 만들어내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랑 원리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옵토제네틱스나 이런 원리들이랑 거의 똑같은 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부분, 일부 부분을 만들어내는 RNA를 인체 세포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 세포 내에서 이상한 단백질,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반응해서 항체가 생기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백신에는 처음 적용되지만 이 신경과학을 비롯한 동물 실험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 10년 이상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경세포는 빛을 쏴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죠. 하지만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들을 인위적으로 발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쥐에서 그 RNA 또는 DNA 서열을 바꿀 수 있는 물질을 보통 바이러스가 되는데 걔를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 주입을 해요. 그러면은 그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들이 쥐 뇌에 뭐 시상하부면 시상하부, 대뇌피질이면 대뇌피질에서 발현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 쥐한테 이렇게 광섬유를 연결을 해서 원하는 그 영역에다 빛을 쏘게 되면 이 그림처럼 신경세포가 빛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억제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유전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한 영역 내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한다면 AGRP 뉴런만 혹은 POMC 뉴런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한 영역 내에서도 특정 회로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했던 거를 이렇게 세부 회로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로만 하면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보면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따온 영상인데 이게 실제 광유전학 실험이 됩니다. 지금 머리에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 쥐가 막 먹죠. 식욕 조절하는, 식욕을 증가시키는 부분의 회로를 자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빛을 끄게 되면 내가 뭐하고 있었지 하면서 음식을 손을 탁 놓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식욕 촉진 회로 중의 일부, 식욕 억제 회로 중의 일부를 이렇게 빛으로 다시 먹고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회로를 건드리는 실험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당대사와 관련된 신경회로 연구도 거의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하고, 그리고 방금은 빛으로 하는 옵토제네틱스를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케모제네틱스, 뭐 마그네토제네틱스, 그래서 방식은 거의 똑같은데 빛을 쐬는 게 아니라 뭐 케모제네틱스 같은 경우는 CNO라는 특정한 약물을 먹었을 때 신경세포가 변화하게 한다든가, 혹은 마그네토제네틱스는 이름에서처럼 자성을 가져다 대면 변화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특정한 단백질을 발현시켜서 만들어내는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서 신경회로의 기능을 연구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 우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오늘 공부할
이 리뷰 논문에 보면 이 두 개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테이블 2번은 이 음식 섭취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 영역에 이 영역에 어떤 뉴런들을 어떤 방식으로 건드렸을 때 음식 섭취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실험이 되겠죠. 이런 실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볼 테이블 1은 그렇다면 포도당 대사 조절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하는지, 이게 메인이라서 내용이 좀 많죠. 뭔가 주문 같은데 사실 뭐 살펴보면 각 영역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어떤 뉴런에 대한 내용인지 내용이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이 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상대적으로 이 간단했던 음식 섭취 관련된 내용 말고 이제 최근에 밝혀진 내용들 위주로 당 대사 조절에 있어서 자 아까 여기서 세 가지 기관으로 나눠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기관에 어떤 식으로 이 브레인이 당 대사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결과적으로 신경계는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혹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그래서 내분비 대사 질환의 내분비 대사 기능 조절에 있어서는 결국엔 호르몬 변화로 우리 몸 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를 뇌에서 감지한 다음에 그 결과로 뇌 활동이 신경회로의 작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이 호르몬이 이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붙은 다음에 뇌 활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한 뇌 활동의 변화가 중추신경계의 변화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말초기관과 연결된 다음에 그 각 기관에서 어떻게 당 대사가 조절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총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더 많겠지만 이 논문에서 같이 살펴볼 기관은 총 3개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과 췌장, 갈색지방 조직인데 먼저 갈색지방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 췌장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갈색지방 조직은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BA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 조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없애고 싶은 지방 덩어리라고 하는 흰색 지방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들도 물론 생리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을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많을수록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커져 있을수록.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지금부터 볼 갈색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얘들이 갈색을 띠는 이유는 일단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아서 그렇고 이 둘은 발생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지는 분화되는 시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 실제 인체 내에서 위치도 조금씩 다르고요. 얘들은 서로 휙휙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한 세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 자체가 얘는 지방을 저장하고 얘는 열을 만들어내는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동물들에서 사람은 옷을 입고 체온 조절이 조금 더 용이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발달을 좀 덜하게 된 것 같고 진화적으로 동물들에서 사람보다는 더 잘 관찰이 되고 그 사람에서도 체온 조절이 중요한 신생아 단계에서 조금 더 잘 관찰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베이지는 뭐냐? 얘가 이제 사람들이 지방 세포를 좀 좋은 지방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요 흰색 지방 조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증식을 하면서 갈색 지방 조직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갈색빛을 띠게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기만 하던 친구들이 열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우리 대사 질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지방 조직의 브라우닝, 갈색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